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목요일 촉 가이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훈입니다. 자, 오늘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1차 컷오프가 미뤄졌어요. 내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 호남 20대 여성 이 수를 못 채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호남과 젊은 층이 너무 적게 표집이 됐다. 예. 그래서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내일로 미뤄졌는데 박 변호사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5명? 일단 3명은 확실한 것 같긴 한데요. 예. 뭐 나경원, 주호영, 이준석 최고는 확실하고 김웅 그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요. 그 나머지 한 자리를 이동영 촉을 한번 해주시죠. 예. 나머지 한 자리는 뭐 홍문표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김은혜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뭐 그렇게 되는데 원래는 컷오프가 4명이었잖아요. 그렇죠. 4명이었는데 한 자리를 더 늘려준 거는 5명으로. 네. 제가 봤을 때는 본선 룰은 7대3인데 네. 이번에 컷오프는 5대5잖아요. 이건 아마 젊은 층의 요구를 들어줬다 5대5로. 그러면서 5명을 늘린 거는 아마 중진들의 의견을 들어줬는 게 아닌가. 그러네. 왜냐하면 김웅, 이준석이면 2자리밖에 안 남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김은혜보다는 홍문표가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뭐 정가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모든 게 똑같아요. 예. 뭐 예상 외의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돼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핫하죠, 뭐. 예. 바람이 상당한데 예. 이 맥심이 맥심이라는 그 잡지책에 2년 전에 이 자신이 표지 모델 사진을 다시 홍보하고 있다. 예. 그래서 얼떨결에 반패미 선주자 됐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글쎄 얼떨결은 아닐 것 같은데.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가 오래전부터 사실은 반패미 전선에 섰었죠. 네. 그래서 2030 젊은 남성들한테 박수를 받았고 그것이 제복을 거치면서 좀 굳어졌고 지금 거의 확고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반패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물론 뭐 진보 진영에도 정영진 씨라든가 진보 진영이라고 뭐 분류가 되나요? 보수 진영은 아니니까요. 예. 네. 오랫동안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었죠. 시사 뭐 예, 그런 사람들이 네.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뭐 당 차원에서 나선 적은 이준석 씨가 처음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게 선도가 됐고 어쨌든 지금 뭐 커뮤니티 문화는 아무래도 좀 남초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 커뮤니티든 진보 커뮤니티든. 네, 거기서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압도적으로 이준석 전 최고한테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2030 남성들의 어떤 역차별, 네. 소외된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떠안고 있지 않느냐. 그게 바람이 돼서 처음에는 뭐 미풍으로 그치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은 뭐 돌풍 정도 갔어요. 태풍이 될 수도 있죠. 태풍이 될 수도 있겠다. 만일 뭐 당대표가 된다면 정말 태풍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목요일이죠. 네. 제가 월요일 날 이동영의 촉 코너에서 당시 촉 가이드가 박지희 씨였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날 오세훈 시장이 누구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이준석을 응원한다는 식의 SNS를 올렸어요. 그렇죠.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 이준석한테 플러스 안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네.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공개 지지하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오늘 어제 개파 싸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개파 논란. 지금 말들이 좀 많아요. 그때 뭐 이 작가의 촉이 그대로 맞았다 그랬죠. 발동한지 몰라도 지금 이런 얘기해요. 유승민계 얘기도 나오고요. 나경원은 뭐 친박, 주호영 친이 이렇게 개파 얘기가 지금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준석 뒤에 유승민계가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준석 뒤에 유승민이 있고 유승민이 대통령 나가려면 네. 손쉬운 대표인 내 말 잘 들을 수 있는 대표인 이준석을 그래서 밀어주는 거 아니냐. 네. 그 원희룡이나 오세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개파 논쟁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제가 예측한 그대로 지금 개파 싸움이 논쟁이 됐는데 이거 그 어떤 평론가도 예측 못하는 저 혼자 한 겁니다. 우리 지금 YTN 사장님께서 퇴근길에 들으실 텐데 네. 제가 이동영의 촉 코너를 만들어 달라니까 바로 이겁니다. 네, 이건가요? 예, 이런 거 하려고, 이런 거 자랑하려고. 아무도 못하는 건 나는 조금 했다. 빨랐던 건 사실인데 그 한 뭐 화수 정도에는 많은 평론가들이 그래도 그런 그랬나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나요? 빨랐던 거는 맞습니다. 예. 다 그러면 제 방송을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아마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파 논쟁으로 흘러지면 네. 이준석 전 최고한테 불리한 양상이 되는데. 안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흥행
파란불이 켜졌지 않습니까? 네. 흥행에 내고 있는데 이렇게 개파 논쟁을 가면 이전 투구가 되거든요. 이전 투구가 되면 이준석 전 최고는 프레시함, 뭐 신선함 그렇죠. 이런 걸로 떴는데 이게 이전 투구가 되면 그게 사라지겠죠. 그렇죠. 본인의 어떤 신선함이 결국은 없어지고 막장으로 흘러가는 거죠. 개파로 보이겠죠. 뭐 너 신선한 줄 알았더니 결국은 너도 개파 출신이네. 줄 서가지고 결국은 쉽게 당대표 되려고 하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들, 네. 경륜이나 경험,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의 노쇠함을 무시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난다. 예,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홍준표 의원의 오늘 발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나경원, 주호영 이 두 사람 좀 지원하는 것 같은데 당대표 선거 자체가 뭐 세대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세대 교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마도 이런 개파 갈등의 또 한 요소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젊은 초선이 혹은 젊은 정치인이 당대표가 되면 아무래도 네. 중진들 또 오래 정치를 한 사람들은 이게 세대 교체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겠죠. 홍준표 의원도 벌써 96년에 정계 입문했으니까 오래됐습니다. 예. 3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자신도 세대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5년 중에. 그러다 보니까 견제할 수밖에 없고 뭐 주호영 원내대표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당대표가 되면 어쨌든 내가 복당할 가능성이 높겠다. 네. 뭐 그런 생각도 들 거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좋습니다. 이동영의 촉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이걸 좀 빨리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전당대회 11일까지 2주 정도 남았는데 변수를 한번 물어볼까요? 변수는 지금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제 변수입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가 지지율이 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높게 나온다 상당히 하더라도 나옵니다. 예. 처음에는 무시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 결론은 우리가 이긴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중진들이.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풍이 뭐 태풍으로 지금 네. 갈 상이 와버렸잖아요. 와버리니까 상당히 조바심도 느끼고 뭐 그 경계심도 느끼고 하면서 개파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친이 측에서 또 주용을 민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네, 나오고 있는 맞습니다. 실정이잖아요. 네. 만일 이준석이 이렇게 바람이 세게 안 불었다면 그거를 공개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간에 공개가 됐다고 하는 것은 견제할 마음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지금 막장 싸움으로 흘러가는 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또 이전 최고나 김웅 의원 같은 사람이 이런 개파 논쟁에 있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하. 그렇다면 당장 뭐 이따가 우리가 또 이준석 전 최고랑 인터뷰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만 어젯밤 오늘부터 지금 굉장히 이전 최고 강하게 워딩을 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 그렇게 치고받고 세게 싸울 때 당신과 민심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민심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전 최고한테 있을 텐데 70%를 차지하는 당심. 그것도 지금 당심의 분류가 어떻게 돼 있냐면 70% 내에 그 한 70% 가까운 쪽이 영남의 60대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 영남의 60대 이상이 젊은 이준석이 중진들하고 이렇게 맞붙고 대거리하고 이런 걸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 당원들의 성향 자체가 그것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정세균 전 총리도 그런 의미에서 네, 장유유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후폭풍을 정세균 총리는 맞은 거고. 그러니까 60대 영남이 주축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오랫동안 정치를 봐왔던 거 네.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느 중심으로 영남을 중심으로 봐온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렇게 세게 싸웠을 때, 그러니까 개파 얘기가 안 나왔을 때는 진짜 그 이준석 바람이 세게 불었으니까 민심이 당심을 흔들 수도 있겠다는 관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됨으로써 꼭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 이준석한테 불리해진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일 컷오프 되면 뭐 TV 토론 이런 거 보면 재미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동영 촉 시간에 그 이준석 전 최고한테 네. 고언 드린다고 네. 지금도 아마 듣고 있을 텐데 얘기를 했는데 토론 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들하고 토론했을 때의 자세하고 이른바 저하고 토론할 때요. 네. 저하고 뭐 자주 했었으니까요. 네. 뭐 저하고도 옛날에 자주 했었는데 그때 태도하고 태도하고. 그 선배들하고 태도, 당 중진들하고
왜냐면은 어쨌든 60대 이상의 영남 출신의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얻어야 지금. 되니까요. 네. 아주 예의 갖추는 모습들이 그렇죠. 필요하다는 거네요. 예의도 갖추고 당신 말이 맞지만 하고 이렇게 호응하면서 토론하는 것도 필요해요. 무조건 논리적으로 내가 이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토론에서 결과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토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느냐가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토론할 때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합종 연행 가능성도 있어요. 김웅, 이준석 뭐 같이 한다? 그렇죠. 네. 합종 연행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뭐 파행이 됐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근데 이번에 경향신문 제목을 보니까 김용민 도발에 김호수 없이 끝난 김호수 청문회.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잘못했다. 뭐 이렇게 뭐 기사화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용민 의원은 참다가 터뜨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어쨌든 고발당했으니까 네. 뭐 법사위에서 계속 화면에 띄웠어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용민 의원 고발당한 사람이 왜 거기 법사위원에 앉아 있느냐. 그 앞에다 대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사실은 마주 앉아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상임위가 다르면 모르겠는데 같은 상임위에서 늘 회의하는 사람인데 네. 앞에 놓고 이렇게 면박 주고 또 TV로 국민들이 시청하는데 망신 주고 김용민 의원이 좀 그랬겠죠 기분이. 계속 참다가 당신들도 당해봐라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유상범 의원 등등 네. 이제 발끈한 상황이죠. 근데 거기다가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청문회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방이 없었다. 야당의 한 방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예. 야당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옵티머스 관련 건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관 예우 딱 크게 두 개 있었잖아요. 뭐, 예, 그두 개밖에 없는 것 근데 같아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변호하지 않았다고 해버렸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물건내기 좀 어렵고 만일 피의자를 변호했다고 한다면 그건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질문할 거리 사실 많은 은행도 참 그 투자은행이 예. 변호를 했다고 하던데 그 부분도 좀 물고 늘어지면 할 건 있는데 못 하더라고요. 그래. 예. 준비를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정관 문제인데 네. 국민 눈높이에 안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김호수 지금 후보자가 평균 보니까 월을 한 2,400 받았더라고요. 1,900씩 받고 2,900씩 받고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네. 2,400. 2,400 받았으니까 아니 고위 공직자 출신에 또 계속해서 뭐 다른 공직에 후보로 올랐던 사람이 이렇게 월에 2,400 받으면 그거는 국민 눈높이 안 맞죠. 네. 근데 국민의힘 전신이나 국민의힘 출신들 정관 예우 받은 뭐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황교안 대표부터 시작해서 예. 앞에 앉아 계시기도 했고 예. 그분들은 1억, 3억, 뭐 5억 올해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받았는 당이 김호수 후보자한테 왜 2,400 이렇게 많이 받았냐 하기가 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사실은 제기하기가 좀 껄끄러운데 어쨌든 정관 문제를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으로서는 그 국민의힘도 자꾸 정관 얘기하는데 그 앞에 유상범 의원도 그런 거 아니냐 정관 아니냐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결국은 파행됐는데 김용민 의원이 뭐 안 했으면 좋았겠다. 저는 솔직히 왜냐면 그렇죠. 뭐 네. 같은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예의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렇죠. 또 이게 뭐 확정난 사건도 아니고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청문회를 파행시켰다. 결국 이거는 야당 어디 쪽이 더 잘못됐다고 봅니까? 7대 3으로 예. 야당이 잘못했다고. 야당이 잘못했다. 이걸로 파행할 겁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파행이 되면 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어떤 하자는 크게 보이지 않아요. 청문회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다가 청문 보고 채택을 또 안 하면 안 하겠죠. 그럼 그 책임은 또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 그래서 네.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이 할 게 없으니까 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를 무작정 안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거부하기가. 그런데 이렇게 파행을 함으로써 우리 잘못으로 파행한 게 아니고 여당 잘못으로 파행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호수라는 사람의 청문회인데 김호수가 없어지고 여야 싸움으로 됐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여야가 싸우느라고 파행됐고 그렇다면은 이 청문회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네. 김호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파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전략적으로. 네. 자, 이제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하면 했어요. 이미. 예, 31일까지 이제 국회 동의를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야당에서는 합의 안 해줄 테고 네, 아마 안 할 거고. 이것도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 공석이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후보자들 봤지 않습니까? 최종 후보 올라온 사람 중에 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김호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 다른 사람은 좀 청와대로서는 임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일 야당이 채택 거부한다고 해서 지금 또 다른 사람 찾는다? 어렵겠죠.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김호수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임명 전에 인사위원회도 열리는 상황인데 법무부에서 특히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건 법 문제니까 저보다 박준호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만은 거기서 결정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인사위원회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조직 구조 개편 관련된 인사위원회일 것 같고 결국은 김호수 후보자가 임명됐을 때 대대적인 검사장급 인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거취가 결정될 것 같던데 글쎄요, 뭐 그때 이성윤 지검장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서 인사가 결정나지는 않을 테고요. 네. 검찰총장이 인사를 하면서 검찰총장이 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법무부에서 하겠습니다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법무부 장관한테.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아마 김호수 후보자가 임명되는 걸 기다렸다가 김호수 후보자가 어떤 사람 인사안에 대해서 올리면 그걸 참고해서 네. 법무부가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박주민 변호사 얘기 말처럼 그때 이성윤 지검장 거취 문제가 결정이 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성윤 지검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하지 않는 이상 내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요. 계속 할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컨대 예. 뭐 법무연수원이나 한직으로 보내긴 어려울 것 같다. 뭐 중앙지검장 아니면 그 동급에 있는 자리 정도 갈 수는 있어도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은 한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공소장이 이미 오픈이 됐으니까요. 네. 드린 말씀입니다만 그 공소장에 조국, 박상기, 윤대진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요. 그냥 그 앞에 윗선의 사람들이 싹 다 나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공범이라고 적시된 뭐 이규원 검사라든가 윤대진 검사라든가 공수처로 갔잖아요. 네. 나머지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공수처로 가고 이성윤만 지금 중앙지검이 있어가지고 기소된 건데 그것도 사실 이해는 안 됩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은 이성윤이 기소가 돼서 이 자리를 물러나게 되면 그 나머지 3명 검사도 다 유죄가 되는 거죠. 그럼 다 물러나야죠. 그렇죠. 거기다가 조국, 박상기, 윤대진 이 사람들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성윤이 물러나게 되면 조국, 박상기도 또 다시 한번 하마평에 오르고 또 다시 그럼 이 사람도 수사를 해야 되느냐 네.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윤을 내보내는 것은 법무부로서도 상당한 부담이다. 그렇게 볼 수 없고 지금 검찰에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윤 전 총장의 어떤 뭐 색깔이랄까요? 어떤 의지랄까요? 그런 것들이 투영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성윤은 반 윤석열이다. 이래서 지금 공격받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이성윤을 내치게 되면 그 검찰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법무부나 쉽게 이성윤을 딱 한 가지가 걸려요. 김호수 총장이 됐을 때 김호수 후보자가 정말 꺼려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또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뭐 두 사람 관계를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게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김호수 후보자가 안 된다는 가장 큰 이유를 정치적 중립성에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호수는 친여 성향의 사람인 거 아니냐. 근데 대통령 선거가 지금 10개월 앞두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 자리에 올라가면 선거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수사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혹은 친여 인사의 문제는 봐줄 수가 있다. 뭐 이런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자가 되고 청문회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결과는 정반대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야당 인사들보다 여당 인사들은 더 매섭게 네. 수사를 한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했죠. 예. 네. 그러니까 김호수 후보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검찰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검찰은 검찰만의
어떤 생각이 있어요. 문화 같은 것도 있고. 검찰만의 문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무턱대고 검찰의 중립을 요구하면서 김호수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추측의 문제잖아요. 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지금 예단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야당조차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조금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김호수가 안 된다는 것은 명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준 변호사와 함께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1차 컷오프 결과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지금 전대의 흥행 주역인 이분은 신경을 안 쓸 것 같긴 한데 이준석 전 최고 연결하겠습니다. 이 전 최고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컷오프 결과가 하루 연기됐는데요. 호남과 20대 여성 표본이 부족한 게 이유다 이렇게 했는데 연기된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이해는 안 가긴 하는 게 그 호남 샘플을 2%밖에 안 넣기로 한 것도 문제인데 예. 그럼 2%면은 제 생각엔 샘플이 한 3, 40개 될 텐데 그거를 못 모집했다는 거는 상당히 조사가 평소와는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차피 선거관리위가 공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애초에 그러길래 왜 표집틀을 그렇게 짜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호남도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보면 40대 이하가 30%가 안 되거든요. 예. 결국은 5, 6, 70대가 70%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70%가 넘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룰에서는 젊은 층이 상당히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시면요, 이게 그 젊은 층과 나이 드신 보수층의 민심이 괴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저는 믿지 않고요. 그리고 당원과 일반 시민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봤더니 당원분들이 저를 더 좋아하세요. 그럼 지금 대구에 계신 겁니까? 오늘은 경주에 잠깐 지금 왔습니다. 아까 포항까지 갔다가 경주 쪽 오고 있습니다. TK 민심 좀 전해주시죠. 돌아보시고 어떻습니까? 열광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거 허풍 떨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워낙 지금까지 보수 진영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열망이 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컷오프에 이전 최고가 탈락할 경우의 수는 좀 낮아 보이고 지금 분석하기는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은 무조건 들어간다. 나머지 두 자리는 어떻게 보세요? 젊은 신진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중진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걸 저한테 예측하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누구라고 콕 찍어서 말해달라는 건 아니니까 신진이냐 중진이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진 후보들이 좀 유리하지 않나 싶었던 것이 왜냐하면 지역적 기반이 탄탄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부산의 조경태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충청권의 홍문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지금까지 전당대 준비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덩어리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신진의 김웅이나 아니면은 또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람을 조금 탄 것 같긴 한데 그건 진짜 제가 예측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될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정치인들은 조직이란 걸 갖고 있잖아요. 근데 초선 의원이나 아니면 이전 최고나 조직세가 좀 약하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직 선거가 그게 진짜 투표율이 낮고 관심이 낮은 선거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은 이번 선거 그런 선거 아닙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저희 당 전당대회로 몰려 있고 여론조사 전화나 이런 거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조직 선거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보고 조직 선거라는 게 사실 당원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무슨 세미나 하고 이러면서 좀 다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그런 모임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저도 지금 서울에서 당협을 관리하고 있지만은 당 조직이 예전만큼 오더를 내리고 이렇게 일관화된 그런 어떤 투표 성향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당심이랑 민심이랑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7대3 룰 중에 70%인 당심 거기 또 분포를 살펴보면 60대 이상 영남이 주축이란 말이죠. 그분들도 지금 젊은 층이 열광하는 것처럼 이전 최고한테 열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60대 이상층이 지금까지 전통적 당원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이 저를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종편방송 나가면 가장 많이 시청하는 분들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민심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저는 당심이 더 매운맛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기 며칠 전부터 예. 이게 개파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굉장히 흥행을 끌다가 이렇게 이전 투구 양상으로 가게 되면 또 흥행이 예. 빨간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하시던데 여러 사람들이. 예, 뭐 그런데 저희 선거 때 보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 네거티브하는 쪽은 진다. 예.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드러난 그런 참인 명제인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보면 뭐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이런 얘기하는 쪽이 무조건 지죠. 근데 최근에 조영 대표께서 여론조사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이게 슬슬 이게 그러니까 그 이상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개파 논쟁은 왜 불거졌다고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에 대해서 뭐 네거티브 할 만한 건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파, 특히 이제 보수층 내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반감이 다소 있기 때문에 예. 저와 유승민 의원의 친소관계 이런 것들을 잡아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글쎄요. 제가 뭐 개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볼 국민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편도 많이 공격해가지고 제가 좀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 예. 네, 제가 무슨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공격은 좀 시간 낭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준석 뒤에는 유승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좀 빈약하다 보는 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주장은 뭐 유승민 계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 조직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막 언론도 장악하고 당원들도 장악하고 그래서 조직적으로 감이 안 되는 이준석을 밀어 올려가지고 당원들한테 당대표 선거에서 1등까지 만들었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말이 되려고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대단한 조직과 언론 장악력을 가진 유승민계라면은 유승민 대통령 후보를 띄워야죠. 그건 못하면서 왜 저만 띄울 수 있다는 겁니까? 애초에 유승민계라는 그런 상상 속의 거대 조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이외에도 원희룡 네. 지사나 오세훈 시장도 이전 최고를 응원하는 그런 SNS 메시지를 올렸던데. 지금 선거 나온 분들 말고는 전부 다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신데 예. 그 선거 나온 그 두 중진께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쏟아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 안 나온 정진석, 홍준표 의원들도 견제하던데요? 그런데 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복당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예. 저는 뭐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신다 해도 저는 복당에는 쿨하게 대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중진들이 네. 이전 최고를 뭐 다른 젊은 의원들은 견제 안 하는데 이전 최고만 콕 찍어서 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 원래 검찰 개혁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수 문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좀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좀 더 앞에 있는 기수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반발이 심하잖아요. 예. 저는 정치권 내에서도 뭐 민주당에도 586 관련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당대표 연령대가 딱 20살씩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면은 20살, 30살씩 뚝 떨어져 버리면은 가운데 끼인 분들이 좀 불안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인정하고요. 예. 다만 제가 뭐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전혀 소외되지 않게 할 겁니다. 예. 네. 그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에 이전 최고가 당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 당이 깨질 것이다 이런 얘기했고 예. 정세균 전 총리는 뭐 장유유서 얘기했다가 언론이 왜곡한 것이다 해명했는데 일단 정 전 총리가 해명한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정세균 총리 평상시 제가 말씀하시는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뭐 그분이 뭐 장유유서 때문에 이준석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예. 이게 약간 실화에 가까운 것이고 예. 원래 의도는 장유유서 때문에 그 당 문화 속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해석 정도 아니면 그런 평가 정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는데 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젊은 세대들의 정치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의 그런 뭐 평상시에 맞지 않은 실화라든지 할지라도 크게 질타를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정청래 의원의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정청래 의원은 뭐 저희 당 지지자들한테 워낙 인기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영향이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정청래, 정세균, 강성범 이런 사람들의 한마디씩이 이준석을 더 띄워줬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그러니까 우리 원래 강성범 씨랑 방송도 같이 하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참 당황스러운 게 이 강성범 씨도 뭐 말 좀 재밌게 해보려다 그런 게 실화가 나온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민망하고 제가 지금 대구에 나와서 일주일째 이제 있는데 강성범 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네, 강성범 씨 때문에 이번에 저희 부모님이 대구 출신인 거 알았다고 하는 대구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강성범 씨한테는 제가 나중에 뭐 위로 전화 사겠습니다. 제가 대신 사기는 했어요. 그래요? 예.
아니, 강성호 씨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이번에 좀 방송하다 욕심이 났는지 왜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그거 뭐 생방송인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됐어요, 예.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준석을 띄워주고 있다 친여당 사람들이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제가 예.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 예.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은 화물트럭 또 젊은 후보는 스포츠카다 했더니 이 후보가 나는 전기차다 그랬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전기차라는 게 뭐 친환경적이고, 그러니까 좀 깨끗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정치하는 데 있어서 깨끗한 이미지가 참 좋고요. 그리고 화물차에 본인을 비유하셨는데 뒤에 짐 싣고 가는 게 화물차잖아요. 예. 저는 이제 사람 싣고 다니겠다라는 얘기로 요즘 전기차는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 해가지고 사람 많이 태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갖고 또 제가 전기차 최근에 주문했는데 거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나눠 쓸 수 있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예. 좀 나누는 정치하겠다. 뭐 그래서 제 마음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한 겁니다. 예. 예. 자, 만일 대표가 되면 예. 이제 대선 후보 영입 작업도 중요할 텐데 일단 당에 있는 분들이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어쨌든 시너지 예. 효과든 뭐든 간에 어떤 법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경선 룰을 공정하게 세팅하고요. 예. 제가 뭐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파벌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 밖에 있는 주자분들이 우리 당에 들어올 생각이 있으면은 제가 만나 설득할 거고요. 또 그분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공천 룰이나 경선 룰 같은 것들을 잘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뭐 밖에 계신 분들이 뭐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룰 말씀해 주셨으니까 민주당은 50대 50 대통령 경선에서 룰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뭐 100%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한 게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당 밖의 주자분들께서 당원들이 있는 그런 거를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당원들을 또 너무 소외시키면 대선 때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꾸로 말하자면은 이제 지금 1위 하고 계시는 분이 야권에서 윤석열 총장인데 예. 당원들이 윤석열 총장을 더 좋아할까요? 유승민 의원을 더 좋아할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당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때문에 그 유불리가 정해지는 거 아니라 보고요. 예. 저는 만약에 진짜 우리 당의 당력이나 당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당에 입당하시는 분이라면은 당원들과 소통할 기간을 좀 늘리면 되는 것이 당원들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 호소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제가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초반부터 1등으로 레이스를 이끌어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저도 처음에 예측하지 못했지만은 정치가 새로워져라 아니면 젊어져라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이제 제 개인의 선거가 아니라 그런 열망을 담아내는 선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꼭 자기 선거라 생각하시고 모두 투표나 그리고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 최고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전 최고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세상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전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이준석 전 최고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당대표 1차 컷오프가 내일로 미뤄졌네요? 네,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사실 오늘 4시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들은 바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표가 아직 다 확보가 안 돼가지고 예. 오늘까지 여론조사를 돌린 다음에 내일 오전 8시 정도에 발표하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결과는 뭐 내일 나와야 알겠습니다만은 이준석, 주호영, 나경원 세 사람은 본선행이 확실해 보이고. 네네. 김 비대위원 나머지 2명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전에 여론조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예. 이제 김은혜 의원이 좀 약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웅 의원도 지지율이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예. 당원 지지가 높은 사람이 이제 홍문표 의원, 예. 그다음 뭐 조경태 의원 이렇게 있어서 예. 제 생각에는 그 4분 중에 2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안전하게. 왜냐면 틀리면 안 되니까. 아니 윤영석 후보님은 그거 좀 서운하겠는데. 그래요. 윤영석 후보님 우리 고정 패널이기도 했는데. 예. 조상호 네. 저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5선 가장 다선인데 그 주호영 의원과 함께 조경태 의원이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계속 그 자리를 지켜왔던 힘이 있어서 예. 그쪽 정도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젊은 쪽으로는 이제 김웅 의원 정도가 그래도 여론조사에서
가장 그 다음으로 젊은 후보 중에는 주목받지 않았나 싶어서 그 두 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본선 룰이 7대 3인데 네. 만일 컷오프 룰도 7대 3이었다면 홍문표 또 말씀하신 조경태 의원이 유의할 텐데 이 5대 5로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두 분 예상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될지. 그렇죠. 다만 이준석 전 최고만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사실은 젊은 층의 약진으로 지금 역동성 있는 흥행이 되고 있는 경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 최고만 살아나오면 그 역동성이 많이 반감되지 않겠느냐. 근데 뭐 이준석 그 최고위원이 조금 전에 인터뷰했지만 거의 우주 대스타급으로 요새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거의 뭐 다른 후보들 지지율을 거의 이제 다 잡아먹는 정도의 압도적인 지금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준석 최고 혼자 올라가고 나머지 분들이 다선 의원들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꽤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또 지금 말씀하신 뭐 홍문표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의 지지는 높지만 또 여론조사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라 갈라먹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흥미진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이런 경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은 게 지금 개판 논쟁입니다. 그렇죠. 예. 조 의원, 조상호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냥 그 다선 의원분들이 참 초조해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후배한테 그런 어떤 프레임 씌우는 게 좀 아무리 정치가 그렇게 기여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정하다 하더라도 그게 맞나 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개파로서 이준석 의원을 이렇게 핸들링 내지는 이렇게 조정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는 그 정치인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부분을 끌고 들어오는 게 맞는지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기본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차라리 어땠나. 왜냐하면 이제 나이는 30대지만 실제 이준석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은 보면 옛날 60대 정치인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뭐 최근에 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자기 이른바 박근혜한테 발탁된 그런 청년 정치인이다라고 표시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본인이 이른바 공약처럼 내세우는 뭐 청년 여성 가산점 전부 없애겠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오로지 실력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실력을 어떻게 보여주기 위한 기회조차 잡기 어려운 청년이나 어떤 여성들에게는 절망감을 주는 어떤 공약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이슈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미지, 그다음에 뭐 개파 논쟁, 뭐 같은 진짜 정쟁적 요소만 부각되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다. 예, 여당 사람으로서 바라봐도 중진들의 개파 논쟁은 조금 심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 예, 김 비대위원님. 제가 봐도 그건 좀 그랬어요. 뭐냐면 이게 누가 봐도 다 유승민 전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마치 뭐 어떤 개파가 뭐 무슨 볼드모트도 아니고 그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마치 어떤 이준석 최고의 비전이나 이런 데에서 정책이나 이런 걸 비판하지 않고 그냥 개파 논쟁으로서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그쪽으로 매도를 시켜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이제 후배 정치인으로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좀 나쁘끄러웠다라는 정도로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도 공정 문제로 비교하면 불공정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선거란 건 어떻게든 이기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사실은 근데 우리가 다 뭐 알고 있지만 이준석 최고의 스타일 자체가 어디에 얽매여서 이렇게 구속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중진들이 이런 개파 프레임을 던졌지만 오히려 본인들의 구태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패착이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정치인들이고 다들 또 두 분도 정치인 아닙니까? 선거에서 그렇죠. 무조건 이겨야 된다. 김 비대위원이 저번 선거에 졌잖아요. 또 왜 이렇게 훅 들어오십니까 갑자기? 그나마 본선에 갔으니 다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기 마주 앉은 분은 본선에도 못 갔어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멀리서 전합니다. 저는 경선도 못 해봤습니다. 예선 탈락. 예선도 아니지. 예. 그래요. 자, 근데 국민의힘 당의 초선 의원들이 경선 룰 관련해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어떻게 열렸습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열리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경선 룰 관련돼서는 제가 마침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비대위원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선관위에 들어가 있어서 이 경선 룰을 짜는데 열심히 토론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님들과 저는 소수 의견으로서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 우리 예. 당이 조금 더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제 소수 의견인데요. 이 경선룰과 관련돼서 기존과 다른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10년간 우리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이번에 최초로 컷오프라는 제도가 생겨서 당대표 예. 컷오프가 생겨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처음으로 실행하게 됐습니다. 예. 당원을 대상으로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우리가 당원 비례대로 인구 비례가 아니라 당원 비례대로 영남권의 60% 할당을 하고 20대 30대가 적고 50대 이상이 많은 우리 당 구조상 50대 이상한테 70% 정도의 어떤 이 비례의 그로 인구를 할당하는, 그러니까 당원을 할당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 때문에 이런 거 좀 너무 우리가 호남 동행이건 뭐 청년을 위한 정당이건 이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호남 비율도 너무 적고 예. 20대 30대 표도 너무 적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호남 동행 위원회를 가진 정당이고 청년 정당이를 예. 표방할 수 있느냐라는 데에서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의원총회에서 긴급하게 이 의원총회를 이제 소집을 하게 된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전 중으로 열리는 것만 알고 있고 시간 아직 정해진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견들을 과연 의원총회에서 받아들여질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비 경선에서 그 호남 뭐 청년 그 할당 비례 이게 그 예비 경선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비 경선은 오늘 끝났잖아요. 지금 여론조사가 다 돌아갔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정도이고, 다만 본 경선에서 있을 여론조사에 대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자라는 정도의 의견 개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상호 네.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대에서 불고 있는 젊은 층의 바람, 또 이준석 현상 어떻게 보고 있어요? 또 근데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더니 또 그 20대 여성하고 호남 그 비율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예. 지금 연기한다는 거 보니까 언론만 시끄러운가 봐요.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정도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일단은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젊은 정치인, 특히 지금 막 이제 김재섭 위원도 계신데 이렇게 젊은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당 지도부에 어떤 등장하기 위해서 나서주고 손들어주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준석 그 현상에서 과연 이준석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표방하고 있는 20, 30대를 과연 대표할 수 있는 정책이고 대표할 수 있는 방향인가,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년 여성 가산점을 없애게 되면 결국에는 기회 자체를 못 잡게 되거든요. 지금 본인은 기회를 잡고 이미 그 기회를 발판으로 본인의 실력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애초부터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중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냥 여성 비례 어떤 배려 몫으로 비례대표부터 국회의원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중진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준석 전 최고나 또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천하람 변호사나 또 지금 옆에 계신 김재섭 비대위원이나 국민의힘 대표로 해서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젊은 정치인들, 80년대 중후반 태생이죠, 다들. 네,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조상호 의원이나 김한규 변호사나 다 70년대 후반 사람들이에요. 이 젊다고 나왔는데 곧 있으면 50인 사람들이에요. 네? 원래 민주당은 젊은 정치인이 많았고 국민의힘은 노세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바뀌었다. 이거 민주당도 고민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뭐 아직 이제 50대를 바라보는 이제 40대로서 아직 정치 시작도 못 해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쪽은 참 부럽네요. 30대가 당대표 후보로도 나오고. 저희도 그때 평균 때리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 민주당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4선, 5선 하고 당대표 하고 계신 분 포함해서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 포함해서
2000년 총선에 다들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다 30대에 시작하신 분들. 386 30대에 시작했잖아요. 네. 20대 후반에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네. 그게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획기적으로 젊은 인사를 한꺼번에 수혈해서 그것도 당선될 만한 좋은 지역구에 다 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다들 중진이 돼가지고 자리 안 비켜주고 있으면 네, 그 당선될 만한 좋은 자리에서 안 비켜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그럼 젊은 친구들이 정치인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번에 송영길 당대표가 그래서 뭐 이제 이동학 그 이제 최고위원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이동학 최고도 곧 있으면 40이에요. 거기도. 이동학 최고가 그 전에 이제 더 이제 어렸을 때 이미 그 저기 386 그러니까 86 이른바 86 세대에 대한 청산을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높이 사서 아무래도 이제 그 청년 정치인들이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이동학뿐만 아니라 이제 그보다 어린 세대들, 그 어린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 발언권을 높여갈 수 있도록 내부적인 제도 정비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모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어젯밤 자정 넘길 때까지 여야가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파행됐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했고 30일이 시한인데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여당 단독으로 가는 겁니까? 아, 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안 그래도 저도 하도 궁금해가지고 과거 정부 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때 이럴 때 과연 그러면 저기 보고서 채택률이 어느 정도 됐나 봤더니 대부분 해줘요. 예. 대부분 해주고 아주 정말 이제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 결국 낙마에 이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굉장히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는 우리도 과거에 막 많이 비판했습니다. 뭐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부적격 의견이라도 달아서 동의를 해주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본인들이 만약에 논란의 소재를 삼은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에 대해서 거의 동의를 해주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그 어떤 정치 문화도 좀 바꿔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보고서는 무조건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단지 그 채택할 때 적격 부적격 의견을 각자 달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그 인사를 임명했을 때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야당에서 문제를 삼았던 그 의혹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밝혀져가지고 최종적으로 뭔가 문제가 된다면 그때 그 자신들이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그 보고서를 채택했던 걸 근거로 해서 충분히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건 좀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위반하는 그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수 후보자가 뭐 결정적으로 뭐 도덕성이나 뭐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은 뭐 이해합니다만은 지금 조상호 부대님의 말처럼 그런 게 없는데 이게 결국은 뭐 부적격으로도 사인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저는 되려 묻고 싶은 게 결정적 한 방 있으면 받아주실 건지 저희의 어떤 부적격 판정을 그건 예.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에 박준영 후보자랑 그 임혜숙 후보자랑 노영욱 후보자 가운데서 사실 낙마하신 박준영 후보자의 개인 비호욕이 사실 가장 적었어요. 오히려 결정적 한 방이 있었던 건 임혜숙 노영욱 후보자였는데 다 장관 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결정적 한 방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받아줄 것인지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결정적 한 방이 있어야 낙마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애초에 그 정도 있는 사람은 후보를 올리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결정적 한 방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뭐냐면 사실 김호수 후보자한테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이제 라임 옵티머스 관련된 이슈잖아요. 예. 그러니까 라임 옵티 사건 보고를 받은 법무부 차관이 그다음에 라임 옵티머스의 어떤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로서 일을 했고 나아가서 검찰총장 그러니까 라임 옵티머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 정부에 굉장히 큰 어떤 지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김호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됐을 때 라임 옵티머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이런 의혹들을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강행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이고 이번에 야당동 역시 이제 33번째 가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한두 명 정도 그래 그 좀 국민의힘의 입장을 좀 잘 받아줬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저희 나무라지 마시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조상호 변호사 반론하기 전에 네. 일단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인 아니었나라고 하는 김 비대위원 주장 일단
김호수 후보자는 피해자를 변호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는 거 먼저 청문회장에서 밝혔다고 네. 말씀드리고 자, 발언하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임혜숙 노영우 후보자가 더 컸다고 하는데 이분들 전부 다 이른바 7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뭐 임혜숙 후보자 위장전입 말씀하시는데 위장전입은 이미 기준을 정한 바 있어요. 임사청문회 제도 도입 전에 벌어진 일은 과거의 관행으로 보고 이제 용인해 주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다 인사청문회 도입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노영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뭐 자꾸 갭투자 말씀하시는데 그때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할당을 내려가지고 공무원들 무조건 그냥 받으라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분양받았던 거고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리고 지금 라임 수사 말씀하시지만 결국에 라임 수사로 지금 드러난 게 뭐가 있나요? 결국에는 그쪽 당의 충북 도당위원장이셨죠. 그분 연루된 거 왜 뭐가 밝혀졌나요? 그리고 라임 사건에서 정부 여당 인사를 갖다가 조직적으로 엮어내기 위해서 검찰에서 공작했다는 그냥 증언들만 나온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국에 이제 말씀하신 다 수사 과정이잖아요. 그 수사 과정을 책임지는 핵심 수장이 검찰총장이고 아까 전에 뭐 변호 안 맡았다고 하지만 뭐 핵심 인물에 대한 변호를 안 맡았다는 거지 실제로 옵티머스 판매사 대표 판매사죠. 판매사의 대표 변호를 맡고 사실상 굉장히 연계관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드러난 의혹들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고 밝혀내고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특히 정권의 핵심인 지금 김부겸 총리 역시도 라임펀드 특혜 의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던 아주 금액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는 국민적 명령들이 있고 이런 여론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 수사의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그 당사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임 사건에서 밝혀진 거는요. 지금 야당 인사 추가적으로 계속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당 인사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 정부의 검찰이 이 정부 여당 인사들을 어떻게 하면 위증으로 엮어내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만 지금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거 역시도 의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밝혀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관계 당사자가 과연 라임이랑 옵티머스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 보고받은 사람이 김호수 차관이었잖아요, 당시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사실 뭐 방관하고 뭐 이렇게 좀 묻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많이 갔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다시 검찰총장으로서 임명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 제기해야죠, 이거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하고요. 어쨌든 아직 국회에서 할 일이 남아 있는 상태고 또 대통령이 어떤 결정할지 봐야 되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오늘 우총에서 경론이 벌어졌다고 하던데 재산세는 현행 6억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는 70%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는 결론은 안 됐고요. 이거 민주당 지지층들은 반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좀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은 이 LTV 완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실제로 그러니까 이사 대책이죠. 이사 주택 공급 대책에서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 공급 계획만 발표됐고 그 중에서도 3기 신도시는 지정이 됐지만 그 외에 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상당 부분 나온 게 없어요. 예. 근데 이런 시점에 LTV 완화 같은 어떻게 보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내버리게 되면 오히려 지금 간신히 어떻게 보면 집값을 보합세로 잡아놨는데 이게 다시 들썩이지 않을까. 그게 일단 우려되고 그다음에 이 LTV 완화가 이제 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청년 신혼부부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오히려 그 주택을 갖다가 이제 매집에 나서면서 오히려 집을 뭐 은행에게 뺏긴다 그러잖아요. 약탈적 대출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분들에게 오히려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대책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급등하고 있는데 네. 뭐 오늘 뭐 금리가 동결됐다고 합니다만 시중금리는 벌써 올랐거든요. 네네. 만약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는 우리가 따라 안 올릴 수 없는데 안 올릴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천정부지로 솟을 테고 네.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가계부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출 완화, 세제 완화, 규제 완화 지금 계속해서 완화 정책만 지금 내고 있단 말이죠. 이거 혹시 부작용 없을까요? 저는 근데 이 국민의힘은 두고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기존부터 꾸준하게 일관된 목소리를 내왔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종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 완화라든지 하는 그다음에 공급
을 늘리자는 일관된 메시지를 사실 내와서 그리고 오세훈 시장 역시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희는 메시지가 일관된데 되려 민주당 같은 경우 우리 조상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 메시지가 엇갈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여당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여당이 그리고 청와대가 일관된 기조를 보여주지 않고 계속 엇갈린 시그널들을 주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지 오히려 국민의힘은 사실 계속 꾸준하게 한 번도 달라지지 않게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예. 저희한테 좀 책임을 무시긴 좀 억울한 면이 있고요. 오히려 차라리 조성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좀 계속 일관되게 했으면 시장에서도 약간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예. 뭐 이걸 뭐 좀 묶어두자 아니면 좀 풀어보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저부터도 헷갈려요. 어떻게 예. 하겠다는 건지. 뭐 오늘 보니까 LTV 늘리겠다는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경론이 벌어졌다고 하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일들이야 이제 막 국민들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민주당에서 오늘 낸 안이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네. 확정됐다고 가정하고 9월 달에 대선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정책 아니다. 다른 길로 가자. 하고 하면 또 바꿉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고요. 일단은 양도세, 종부세 부분도 일단 6월 달로 미루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쉽게 결론 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결론을 안 내는 동안 시장은 혼란스럽다. 네,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당정이 만나서 정부가 마련한 LH 혁신안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LH 분할 방안을 보고했다고 알려졌는데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재보궐에서 패배한 가장 큰 게 LH 이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LH에 대해서 결론을 빨리 내야 될 텐데 당정청은. 예, 곧 내야죠. 이건 뭐 그렇게 오래 끌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떤 주택 정책 기획 이쪽 일 과연 공사가 수행하는 게 맞는지 이게는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국가 또는 지자 그리고 상당 부분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도 좀 검토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재부라든가 국토부에서는 자신들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 뺏기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근데 주택의 각 지역의 주택 소유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지자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자체에게 이런 주택 정책 기획 업무와 관련된 업무들, 뭐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업무들 이런 부분들을 좀 넘기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승인 권한만 갖고 구체적인 제안자는 지자체로 이렇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주장하셨나요? 근데 그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뭐 야당 지자체장들도 주장했던 이야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LH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하시더라고요. 국정조사 이게 워낙 또 이 보궐선거 이슈에서 제일 중요했던 이슈여가지고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좀 이 적극적으로 이걸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또 이걸 까보려고 하니까 너무 덩어리가 큰다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정조사 조금 더 철저하게 다뤄가지고 근본적으로 좀 바꿔보자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차후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워낙 이 덩어리가 매스가 커가지고. 이거는 차라리 제가 볼 때는요. 예. 검찰 수사하고 감사원의 감사로 맡겨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정조사 한다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감사와 수사의 결과를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더 제대로 파봐야 되느냐 아니냐를 국정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과연 새로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좀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조사로 가게 되면 이 수사권이 없잖아요, 국정조사가.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는 진실을 파악하는 한계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정쟁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아마 두 분이 염려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 조상호 민주당 전 상근 부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만 65세부터 74세 사이 예약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신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로 생기는 백신 잔여 물량은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당일 예약해 접종할 수도 있게 됐는데요. 백신 접종 상황과 코로나19 주요 현안 짚어봅니다.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600명대로 내려왔고, 오늘 제가 지금 라이브로 확진자 수를 보고 있는데, 어제 같은 시간보다 한 80여 명이 확진자가 덜 나오니까, 이대로 가면 뭐 500명대도 가능할 것 같은데, 확산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 확산세를 반영하는 그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를 봤을 때 이제 5월 첫째 주부터 0.94, 0.99, 지난주에는 1.04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아마도 이제 5월의 연휴라든지 이동과 만남이 증가하고 또 여러 종교 행사와 같은 이제 사회적인 영향이 있었다든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국내 변이 바이러스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이제 확산세에 계속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변이 바이러스 검사가 이제 무작위 추출은 아니어서 이제 이런 비율이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최근 4주간 변이 바이러스 국내 바이러스 검출 비율이 12.8%에서 최근 36%까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계속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6월 중에 어느 정도까지 차지할 것인가, 감염 재생산 지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될 것인가, 좀 굉장히 좀 우려를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이 넘어가면 안 되고 특히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 정도가 되면 우리가 한 2주 간격으로 더블링이 될 가능성이 많고 1.4 정도만 돼도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2배씩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발 변이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70%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국발 변이가 60-70% 이상 차지하게 된다면 현재 감염제 재생산 지수가 1.2에서 1.3 정도로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할 것인가, 예방 접종률을 더 높여서 감염 전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의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되는데 현재 백신 접종 규모와 도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 1차 접종을 완료하신 인구가 한 400만 명,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은 200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65세에서 74세 어르신으로 이제 접종 대상자 한 510만 명 정도 되시는데 현재 한 67%가 접종을 예약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전국의 민간 위탁 의료기관 약 1만 2,800개소에서 예방접종이 시작되는데 오늘 예약된 인원이 한 52만 명 정도라고 되었으니까 예. 아마 내일 이제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겠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별로 어떤 도입과 접종을 봤을 때 화이자는 지금 한 410만 회 정도 도입이 완료돼서 한 350만 회가 접종이 완료됐고 아스트라제네카도 660만 회분 정도가 도입 완료돼서 240만 회 정도가 접종이 완료됐고, 이제 남은 그 2분기의 어떤 도입 상황과 접종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생길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접종 속도는 상당히 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52만 건 이상 접종이 되고, 혹시 이제, 예방접종을 못 맞는 분이 계시거나 잔여 백신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잔여 백신에 대해서 지금 예방 접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인원이 접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잔여 백신 문제, 젊은 층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접종 신청자 명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본인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한데요. 일단은 네이버 앱 검색창에 잔여 백신 이렇게 입력하시거나 카카오 앱 같은 경우 이제 샵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 상단에 잔여 백신 메뉴를 누르신다든지 검색어에 잔여 백신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제 의료기관별로 이제 잔여 백신이 언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의료기관을 미리 선택해 놓으셔서 알림 신청을 해 놓으시면은 잔여 백신이 발생할 경우에 알림이 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당일 예약을 바로 누르시면
되시겠는데요. 이제 혹시 당일 예약을 했다가 못 오시게 되면은 반드시 전화로 예약 취소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예약 취소를 안 하시고 노쇼를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되시면 다시 자녀 백신 접종 신청하실 수 없으시니까 좀 신중하게 당일 예약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방역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억제, 특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적 노력은 계속돼야 되겠고요. 이제 백신 접종률 높이기, 특히 이제 백신 접종을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많이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시도록 좀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하겠고요. 아직 접종을 안 하신 1순위 고위험군 어르신들이 아직 좀 계셔서, 예를 들면은 고령이시면서 집단 생활도 하시고, 또 일상생활이 어려우니까 밀접 접촉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3중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데 아직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20% 분들이 접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접종을 배려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인과성이 없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 방안, 진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또 이상 반응을 좀 상담하고 진료 받으시기 편하게 하는 좀 시스템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진통해열제가 또 동의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상 반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 생겨 생긴다고 해도 한두 알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2알 단위로 소포장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뒀다가 안 드시는 분들을 좀 어떻게 약들을 나눌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백병원 가정과학과 교수였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우님? 네. 배우님 안 들리는 것 같네요. 예, 가서 좀 연결해 주시고요. 최영일 평론가는 노쇼 백신 예약했습니까 혹시? 아유, 오늘 말이죠. 카카오톡하고 네이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주변에 다 000 없음. 근데 최영일 평론가는 워낙 뭐 정보도 빠르고 또 얼리 어댑터로 알려져서 미리 신청했을 줄 알았는데 오늘 하셨군요. 오늘 했습니다. 테스트도 해볼 겸. 그런데 제가 이 언론 헤드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잖아요. 오늘 요거 하나는 제가 인정하는데 자, 자녀 백신 신청. 유명 뮤지컬 티켓팅보다 어려워. 요거는 제가 동의를 좀 합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이미 여러 군데 전화로 신청해서. 맞았어요? 내일 맞습니다. 부럽다. 네. 예. 근데 이게 혹시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부작용 뭐 열이 난다거나 몸살 기운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근데 제가 들은 바는 고령자일수록 부작용이 덜하대요. 예, 젊은 층이 좀 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내일 혹시 제가 안 나오면. 백신 휴가. 백신 휴가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철호 전문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국정 지지율부터 살펴볼 텐데, 한미 정상회담, 보통 이렇게 대통령이 외국 순방 가고 정상회담 하면 지지율이 오르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올랐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여야 정치권 특히 우리 국민 모두가 좀 예년과 달리 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죠. 이를테면 이게 과연 보통 게임 체인저라는 것이 흐름이나 국면을 바꾸는 뭐 결정적인 계기나 사안 이것을 게임 체인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과연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모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느냐?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제 금주 속속 나왔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치상으로는 좀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NBS 조사입니다. 24, 26, 3일 했고요. 전화면접 방식으로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42%, 부정평가는 51%.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6%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데일리안 RNS치 조사였는데요. 24, 25 자동답 방식이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전주 대비 4.7% 오른 41.1. 부정평가는 5.8%포인트 하락한 53.3. 양기간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30% 오랫동안 행보해왔던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뚫고 나가면서 40%대를 보였다. 이것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 잘했다는 이야기는 4~5%포인트 올랐고 못했다는 것은 이제 역시 다 4~5% 낮았으니까 꽤 많은 차이를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꽤 많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이 특별한 한미 정상회담이었고 이 글로벌 팬데믹에 백신 의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 수급 문제, 미국이 아주 절박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뻥 뚫리는 해법도 좋습니다. 막대한 투자도 들어갔고 성과가 양국 간에 만만치 않거든요. 외교 전문가들이 이거 선방했다, 기대 이상이다, 호평한 것에 비하면 언론에서는 지엽적인 혹은 가짜 뉴스에 가까운 아주 이상한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여성 기자라든가 손을 바지에 닦았다든가 그런 생각. 키워드를 뽑은 게 하이힐이다. 내용은 이제 나쁜 게 아닙니다만 손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크랩 케이크와 슬랭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홀대론 이런 것에 지금 분산되다 보니까 원래 애초에 성과에 대한 기대치보다 상쇄 효과를 더 높인 거 아닌가. 그렇다면 저는 이게 한 7~8%포인트 오를 것이 4%대 그냥 머문기 하신가 아쉬움도 좀 남네요. 예. 그런 아쉬움은 언론 문제점 지적하면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재보선 후 처음으로 내년 대선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 투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정권 심판론보다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앞섰어요. 이것도 눈여겨볼 만한 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배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오랜만에 보는 수치인데요. 추윤 갈등,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이죠. 이때부터 심판론이 좀 오차범위 안팎으로 올리다가 최근 4.7 LH 사건 터지고 나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좀 현격하게 이를테면 안정론보다 심판론이 앞섰는데 오늘 발표한 MBS 조사입니다. 개요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고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 이른바 국정 안정론이죠. 국정 안정론이 45%.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 정권 심판론이 43. 45대 43. 오차범위이지만 어쨌든 안정론이 조금이라도 앞서 나타난 것은 날짜로 보면 한 6개월 만에 나타난. 이제 LH 사건은 좀 불거지고 이제 4.7 재보선 때 이제 정점을 치달았던 이 터널의 끝이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좀 보이는 거 아니냐. 이제 악재의 끝을 좀 맞이하고 이제 새판 이제 송영길 체제가 이제 출범하고 곧 이제 이제 대통령 후보 선출이 이제 시작된 시점에서는 어쨌든 좀 터널 끝에 나온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라고 그렇게 좀 한마디 좀 보태겠습니다. 자, 민주당으로서는 호재인데 국민의힘 쪽도 호재가 하나 있어요. 그동안 애먹었던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더라고요. 네. 자, 호남 구애를 계속 해왔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광주를 찾아서 5.18 이 추모탑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있었고요. 여기서 끝날 뻔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나간 이후에도 지금 김기현 현 이 권한대행도 그렇고 5.18 행사 때 대거 광주를 찾으면서 여러 가지 좀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5.18 행사는 여느 때와 다르게 보수 진보 여야 별로 구분이 느껴지지 않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좀 전달이 됐어요. 황교안 전 대표가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병 날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광주 문제에 있어서는 이 보수 야당에서조차 앞으로 개헌되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 정신을 넣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이제 이 보수 정당의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성일종 의원 등 이 유족단체가 초청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광주 관련 법안에 대해서 또 지지의 입장을 표한 데 대한 감사의 이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남에서 과거보다는 보수 정당의 좀 어떤 적대적 이미지가 완화돼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대선 주자 선호도 흐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위원님? 네, 대선 주자 선호도 맞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가 되었죠. 오늘 이제 두 개가 발표되는데요. 하나는 그 MBS 조사였고요. 또 하나는 그 YTN
의뢰로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먼저 MBS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재명 지사 26%, 윤석열 전 총장 22%, 잘 없다 모름 모응답이 20% 6% 나왔고요. 이재명 지사는 전차 조사 5월 3주차 조사에서는 25%였는데 이번에 26% 1%포인트 좀 상승을 한 걸로 났고요. 오마이뉴스 리얼미터는 전국 2,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4, 25일 조사를 했고요. 이 조사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 30.5, 전 조사보다 1.5%포인트 빠졌고요. 이재명 지사는 25.3%로 전 조사보다 1.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윤 총장은 조금씩 이제 좀 조금 더 보였고 이재명 지사는 조금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화 면접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잘 나오고 ALS는 윤 전 총장이 잘 나오는데 이건 뭐 우리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추세로 보면 윤 전 총장은 조금씩 빠지고 이 지사는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렇죠. 예. 이게 윤 전 총장이 자명을 너무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오늘 그 모 언론에서는 아주 대놓고 이렇게 헤드를 뽑았었죠. 예. 피로감에 이제 지쳤다. 저는 그것이 이제 뭐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자명을 끝내고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계속 자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최 평론가님, 네. JTBC 조사에서 네. 윤 전 총장은 남성 지지가 이재명 지사는 여성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어요. 네, 근데 윤 전 총장이 남성 지지가 높은 건 이해 가는데. 네,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동안 여성 지지율이 안 나와서 상당히 고민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남성보다 여성 지지가 더 높았다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이미지 전환과 최근 들어서 두 가지 행보가 좀 이 윤석열 전 총장을 압도하고 있어요. 예. 하나는 세력화, 조직화. 그러니까 지금 성공 포럼도 이 의원 중심으로 발족을 했고, 그리고 이 민주평화 광장도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 정책 컨텐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역시 뭐 이제 그동안 주장해오던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민생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어찌 보면 생활인으로서는 다 반응할 수 있는 대목들인데 여성들 역시 지금 생계에 대한 문제, 삶의 이제 어떤 이 삶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한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제 새롭게 나오는 정책들에 반응하고 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윤 전 총장을 보시면요.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면 자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열공하고 있잖아요. 예. 한쪽은 지금 정책이 막 제시되고 있어요. 어허.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쪽은 세력이 누군지 캠프가 누군지도 오리무중이에요. 예. 그리고 계속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느 쪽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어허. 그래서 이건 피로감 이전에 완전히 다른 지금 행동 차이, 이걸 윤 전 총장이 뭐 심지어 모 매체는 6월 6일 현충일에 드디어 선언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6월 뭐 어느 시점에 이제 선언한다 하더라도 이 격차가 벌어진 시간을 따라잡으려면, 그리고 공부 끝내자마자 베테랑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공부 끝내고 이제 책가방 이제 놓고 저 뛰러 나왔습니다 하고 나오면 그때부터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윤 전 총장이 시간을 지금 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5월 등판설을 제기했다가 이제 5월 등판설은 넘어갔죠. 사실상 어렵게 네. 됐고 이번 주말 아니면 끝이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6월 등판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최 평론가는 언제쯤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까? 지금 이 양상으로 보면은 6말 7초인데 날짜를 한번 찍어볼까요? 예. 7월 3일. 예.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늦지 않은 게 두 개의 가설이 있는 게, 하나는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예. 당권을 누가 잡는지를 잡느냐. 보고 전략을 이제 미세 조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7월 12일이요. 예. 이 대선 주자 이 예비 후보 등록일이 시작돼요. 예. 그러니까 그 즈음에 맞추지 않겠느냐. 어허. 한 7월 10일 전후에 이제 이 예비 후보가 등록할 수 있는 시기 직전에 드디어 이제 배를 띄울 수 있다, 이런 안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간 어디일 것 같거든요. 7월 중순은 너무 바투고 6월 또 중순은 그 준비될 시간이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 카운터파트예요. 우선 통합을 해야 되는 그 당권 주자가 과연 뭐 이모 전 최고가 되느냐, 남모 전 의원이 되느냐, 주모 전 원내대표가 되느냐를 관측하고 조정을 한 후에
빠르면 6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7월 초 정도로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JTBC 의뢰로 리얼미터가 여당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부동산 대책이 뭐냐 했더니 1위가 무주택자 LTV 완화였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특위 김진표 의원께서 이제 위원장 맡고 계신데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정책이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무주택 실소유자 대출 규제 완화. 가 32.4%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요. 이어서 청년과 2030 신혼부부 대상 주택취득 시 금융지원 18.8% 나왔고요. 공시지가 및 집값 상승에 따른 종부세 완화 13.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9.8,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 조정 9.1% 각각 보였습니다. 예, 이게 저도 그 재보궐선거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원인 분석을 뭐 다른 매체가 했습니다만 부동산이다. 부동산인데 특히 무주택자한테 대출 안 내주는 거 이게 가장 컸다라는 분석을 했던 맞습니다. 기억이 나요. 네네. 결국은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그분들이 느끼긴 그런 거지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이 획일적인 정책의 적용을 비율로만 해서 문제고 이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실수요자,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이게 완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인정을 한 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송영길 후보가 이 이야기를 강하게 특히 LTV는 90%까지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당내 반발이 지금 일관적인 정책을 흔들 수가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그것을 좀 다르게 느끼고 있다는 걸 민주당이 이해하면 좋겠고 오늘 비슷한 수준의 발표가 부동산 특위에서 나왔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당내 반발이 좀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야기된 것들이 담겼다는 점에서 국민 반응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월세 사는 처지에 대출 완화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거 팩트 맞아요? 월세 삽니다 진짜로. 궁금하다니까요. 호텔 아니에요? 호텔? 아닙니다. 월세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재밌는 말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는 건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